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수사의 키는 공수처가 잡지만 최종 판단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탄핵 의결서도 압수수색도 소환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추가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가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폭 드론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동해안에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먼저 내란 수사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의 2차 요청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접 만나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도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하면서 이미 구속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이첩 범위를 협의한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대통령 동치 소환 등 중복 수사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사건 이첩이 결정되자 수사팀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첩 결정 뒤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소집했는데 대검은 향후 수사 계획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변호인단 구성에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추가로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 중복 수사 문제가 해소된 만큼 출석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에 첫 입장을 내놨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기자들과 만납니다. 대통령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직접 답하겠다고 밝힌 건데 수사기관 출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사이 경쟁이 어지러울 정도라며 정리가 우선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현직 대통령 소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중복 수사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당장 오는 토요일 검찰 소환에 응하진 않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출석 관련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또 이미 검찰과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씩 불응해 수사기관에 체포영장 집행 명분이 쌓인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입니다. 추가 입장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변호인단 윤곽과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가장 기본인 절차 위반이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지 5일째. 헌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있던 3일 밤 열었다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회의록의 경우 존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제대로 된 시작과 끝이 없었고 회의록 같은 공식 문서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포고령 1호는 3일 밤 11시 반 언론과 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제출 명령은 포고령 1호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포고령 1항에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넣어 비상계엄 해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 부분,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5항, 계엄사의 언론 출판 통제를 명시한 3항 등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헌재는 계엄 관련 헌법 소원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한 게 계엄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배제한 거냐는 질문에는 전원 재판부에서 각하할 수 있다며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그제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류들은 아직도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헌재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의결서 송달은 탄핵 심판 절차의 시작 단계로 이를 수신한 윤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며칠째 의결서를 송달받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전자시스템과 인편, 우편 등 3가지 절차로 송달을 시도했습니다. 우편의 경우 대통령실과 관저까지 2군데에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서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 탄핵 소추된 당사자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사를 이유로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야당 단독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한 뒤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차례로 열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위원장 인선을 두고 좀처럼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험 많은 당내 중진에 비대위를 맡기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틀 만에 다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선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 등 경험 많은 중진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까진 공감대를 모았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선수별로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를 추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초선별, 또 재선 모임, 3선 모임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에게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총에 앞서 진행된 중진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후보군을 추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때 언급됐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식보단 투톱 체제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권원내 대표 혼자 당내 수습과 야당 공세를 동시 대응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여파로 극심한 내용을 겪은 만큼 당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 원내 인사가 적격이란 목소리가 큰데 구체적으로 오선 중진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또 방향 제시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런 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평가되는 만큼 당 쇄신을 위해선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재건되고 부부라는 암덩어리를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여권 내 숙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각각 의원들도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로 파악돼 비대위 인선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정치공세적 탄핵은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양당이 대화 못할 주제나 협의 못할 의제가 없다면서 자신이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회동은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1987년 헌법체제에서 7명의 대통령을 맞이했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탄핵안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외 탄핵안들은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 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또 덜어주고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이재명 대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국정안정협의체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한 만큼 하루빨리 실질적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행체제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회 1당, 2당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위기를 겪지 않도록 헌정질서 회복의 시급성을 동시에 부각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처음으로 마주 앉아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이재명 두 사람 회동 이후에는 여당 의원총회가 열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전국 수습 방안 도출을 위한 여야 접점 찾기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내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심의 의결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번 주 토요일은 21일까지입니다. 지난 계엄 사태 때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다는 김어준 씨의 주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위 관계자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 김 씨의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 특성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주장의 상당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어서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하는데 실행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송인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공개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김 씨 주장에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와 김 씨 폭로에 손절하는 거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씨 주장 출처로 미국 측을 지목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발언에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 측이 즉각 부인했다며 김 씨와 민주당은 선동성 궤변에 즉시 국민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간부 2명을 햄버거 가게로 불러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 등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 지시가 내려졌던 인사들에 대해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여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도 내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보안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의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 사유서를 오늘 오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부는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자료 임의 제출 역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사태로 정권 교체기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어려워진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의 내부 정치 사안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성향입니다. 시리아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미국의 싸움이 아니라며 개입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각이 붕괴된 프랑스를 방문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만 관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평소 다른 나라의 체제 변화에 관여하는 민주당 정권을 비판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동맹도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Do you commi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remain a member of NATO while you're in office? Again, they have to pay their bills. If they pay their bills, absolutely.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탄핵 사태가 미국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시점에 이뤄진 것에 주목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전후해 미국은 민주당 존슨 행정부에서 공화당 닉슨 행정부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닉슨은 한국의 리더십이 불안정하다며 주한미군 한개 사단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도 일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압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 더 나아가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불러온 탄핵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한국을 상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여러 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수별로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는 비상 상황입니다. 당이 하나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비상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다수 의원들이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별로 의견을 들어서 저에게 제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수별로 초선별, 재선모임, 삼선모임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에게 비대위원장을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별 의견을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논의의 큰 갈래는 이게 원톱이냐 투톱이냐 뭐 이 얘기였는데요. 지금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방안. 투톱은 이제 원내 중진 인사를 선임해서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원내대표를 둘러두는 투톱 방안. 어떻게 보시는? 어떤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전부 소외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미 축출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90여 명이 이제 똘똘 뭉쳐서 결집하자라는 것이고 그 공감대 하에서 원톱이냐 투톱이냐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뭐 원톱, 투톱을 떠나 쓰리톱이 된다 그래도 별로 거들떠볼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당에서는 원내 중진으로 새로운 위원장을 뽑고 투톱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보통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 보더군요. 글쎄 좀 들리는 얘기는 예. 좀 산뜻한 사람을 하자 그러면서 뭐 네. 초선 의원까지 얘기가 이번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 그분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얼굴마담 내세워서 뭐 쇼를 하자는 거죠. 김재섭 의원 말씀. 그렇죠. 그렇게 거예요. 되면은 뭐 김 의원이 그 말을 듣고 즐거워할지 싫어할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글쎄요 국민들한테 그래 참 잘했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친윤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친윤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고립되고 소외되고 지역 정당으로 가고 국민의힘의 미래가 정말로 걱정이 된다 하는 얘기들을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 얼마 안 되는 그분들의 힘만 믿고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선거가 계속 뭔가 있을 텐데 그 선거에서 고립이 된다는 얘기고 뭐 지역에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잘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 이쪽 지역에서는 계속 소외되고 고립된다는 것을 자초하는 결론이 날 수가 있어서 이게 한국 정치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역효과가 있을 거고요. 저는 12월 14일 날 탄핵이 찬성으로 해서 결론이 나온 건 우리가 기뻐하고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반대표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반대표가 결국은 이렇게 국힘당을 또 방향 설정을 잘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데도 비상계엄 책임론이 아니라 탄핵 책임론 이 얘기가 이제 목소리가 상당히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원내는 아닙니다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 의원을 당원권을 정지시키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반대 입장에서는 뭐 김상욱 의원 탄핵 찬성했죠. 당 안에서 극우의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목소리는 좀 작은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은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율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상계엄의 그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법을 전공하지 않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알 텐데 이런 목소리가 지금 아마 국민의힘의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 18명 외에는 지금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해제 결의에 참여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다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단호히 지금 반대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라는 것인지 그 부분도 분명하지 않고 탄핵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이념이라든지 또는 이해로 진영이 나눠졌다라기보다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말이에요. 정당 민주주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딱 정해지면 그 권력에 맹종하는, 그 민주당도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은 이 정당이 이런 문화라면 조폭 양아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그거의 연결선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좀 과격한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어쨌든 뭐 오늘도 결론이 안 났고 어쨌든 당내 중진을 뭐 추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수별로 또 이제 의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상황 함께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가결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더 선배님 먼저 하십시오. 작금의 사태, 우리 헌정사에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이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하고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는 뭐 양보할 수도 있다. 민생 추경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얼어붙은 전국을 생각하면은 오늘 이 두 사람의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실제로 대학 선후배 관계죠? 네, 이 얘기는 뭐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중대법대. 네, 오늘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뭐 선후배라는 것 가지고 서로 뭐 양보하고 뭐 안 될 걸 대기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사실은 평행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냥 서로 웃는 날만 보인 거지 아무것도 합의된 건 없고요. 앞으로도 합의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인사했다. 서로 보직을 맡은 이후 첫 상견례를 했다. 그 정도 의미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는 사실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가느냐 못 가느냐. 결국은 임명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를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구조. 이 구조를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로 하루빨리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물론 국정안정 문제가 뭐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특별한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두 분이 만난 그 자리에서
권성동 권한대행이 제안을 했었죠. 지금의 승자 독식 구조의 대통령제 폐를 거론하면서 개헌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개헌 카드를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개헌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골수 지지자들을 빼면은 아주 그냥 전방위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국면 전환 내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그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은 네. 사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예. 여러 그 정치 문제 또 부인 문제로 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개헌을 주장했던 쪽은 민주당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된 상황에서 네. 그 전까지는 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림도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이 예. 개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진작에 개헌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예. 그때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했었으면은 그때 해법으로 제시를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예, 너무 지난 정의원님. 거예요. 대통령 지금 탄핵되기 전이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내가 조금만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고 개헌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받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리 하고 끝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씀이셨고 각 당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내는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도구, 카드 이렇게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지금 윤 대통령의 이 문제 12월 3일 이후 뭐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이 대통령제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거기 때문에 예. 이 제도 개혁, 체제 개혁 이건 맞아요. 근데 지금 네. 그런 것을 꺼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당장 수사 문제, 탄핵 문제,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 뭐 이런 예. 것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 얘기하면은 지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냥 해본 얘기고요. 이거에 주목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대통령제 뭐 4년으로 줄여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의원 내각제라든가 뭐 의원 집정부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언론들에서는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하고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하고는 좀 별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는 개헌이 쉽지가 않은 게요. 네. 일단 개헌하겠다 그러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개헌의 개자도 안 꺼내는 그런 분위기. 왜냐하면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대통령제 하에. 네. 그다음에 지금 4년 중임제 뭐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개헌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헌 헌법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다른 문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 요구가 많기 때문에 네. 개헌이 안 돼. 미국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거에 따라 수정헌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한 마치 또 정치적으로 국면을 전환할 때만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쏙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권력 중심으로 이렇게 마치 또 그 소위 전문 용어로는 패트론 클라이언트라 그러고 일본 속어를 쓰면 뭐 오야에다가 밑에 마치 또 그런 예. 식의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당에서 그 사람은 평생 할 수 있는 정치 제도로 바뀐다는 건데 그게 그럼 우리 실정에 맞나? 예. 이런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주의자시고 몇 달 전에 그거 한참 주장을 하셨죠. 그리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지금이 개헌의 절호의 시간이다. 선개헌, 그러니까 개헌부터 하고 나중에 대선 치르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던데요. 글쎄 뭐 예.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은 많고요. 역대 국회의장들은 다 이 얘기했어요. 지금 우원식 의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예. 전에 의장, 그 전전 의장, 전전전 의장도 예. 항상 취임사에서 내 임기 때 개헌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띄워놓고 특위 만들고 그랬는데 항상 다 영주삼위로 끝났고요. 이것이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게 아마 이 탄핵 정국에서 결국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또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를 또 거듭 촉구했죠. 공식적으로 지금 3번째인데 두 사람 모두 국정안정은 강조를 했지만은 해법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지금 당정협의회를 이야기하고 네. 있고 야당에서는 야당까지 아울러가지고 이제 협의체를 만들자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 시범으로 예. 지금 국정과 관련해서 정치 말고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트럼프 취임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관세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주둔군 부담금의 문제라든지 또 당장 반도체 자동차와 관련해 갖고 우리 경제나 민생과 직결되는 그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그걸 꼭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런 실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 통과도 못 시켰어요. 예를 든다면 뭐 반도체 칩스법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뭘 만들자, 기구를 만들자 하기 전에 그런 거부터 먼저 솔선해가지고선 그 해결을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정치판이 말입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단히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탄핵 과정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정치의 이 파고에서 좀 자유롭게 경제 자체는 좀 단단하게 움직이도록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이제 권성동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뭐 개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국정안정협의체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은 옳은 이야기고 그렇게 같이 합의를 하면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서로 다른 속내를 보면서 서로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유불리 따지다 보면은요. 예.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뭐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그냥 메아리 없이 끝날 겁니다. 예. 오늘 권성동 대행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최근에 이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그 탄핵 철회도 요구했는데 이건 다 정치적 공세들이 강한 그런 성격이고 국회 차원에서 철회하자 그랬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3분 만에 종료가 된 건가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인데 본인도 그 청구인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소추를 한 그 국회의원 내지는 국회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니까는 오늘은 3분 만에 그래서 다시 기일을 잡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거든요. 이거는 그 권성동 지금 그 원내대표가 주장하듯이 그동안에 줄줄이 탄핵을 했는데 과연 탄핵의 진정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오늘을 그냥 넘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다른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자 근데 풀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걸 풀게 되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그 무차별적인 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럼 자기네들 스스로 잘못하는 거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속으로는 다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오늘 중앙지검장 탄핵 과정에 있어서 지금 국회가 보여준 그러한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은 바로 그런 정치로 탄핵을 시켜놓고 그 뒷수습은 안 하는 거잖아요. 탄핵을 하겠다 그랬으면 그럼 어떠하여 이 사람은 탄핵 대상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임하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대행 이야기로는 이제 지금 14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지금 계류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 의원님 뭐 짧게 말씀하시죠. 아니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뭔가 착오가 있을 거고 누군가가 이 기일을 미스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은 기일을 새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것은 기일은 잡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미뤄달라고 했는데 헌재에서 안 받아들였고
근데 이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은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건데 못 나가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해서 헌재를 설득을 했어야죠. 헌재가 이렇게 강행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못 나가게 돼버리면 이건 국민들 앞에 좀 이건 체면이 안 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준비기일이 이제 1월 8일로 잡혔다고 하니까요.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요. 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임명을 두고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오늘 인사청문 특위가 열렸는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죠? 여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이니까 꼭 이거는 임명해야 된다라는 건데 신 의원님부터 좀 말씀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임명권 문제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문제나 표결 문제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의석 분포로 봤을 때는 인사청문도 할 수 있고 표결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넘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임명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제를 여야가 적절하게 합의를 하지 않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어저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인 체제를 고수할 듯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앞에 절차, 국회 절차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 절차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국회 절차가 야당의 일방통행이 됐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절차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4월 18일 날 두 분이 또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이 탄핵 절차가 모두 끝나서 결론까지 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때까지도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불능이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세 분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권한 문제는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국회 절차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23, 24일 청문회, 27일 본회의 표결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야당의 일방적인 건데 이것을 여야가 모여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9인 체제가 안 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7인 체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입이 달린 사람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아까 국민의힘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각각 한 명씩 하고 그리고 또 합의한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3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2명 하고 국민의힘이 1명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가 안 됐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늦춰진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 2명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늦춰지다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속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나 지금 대통령, 탄핵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6명이면 승산이 있다라고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1명만 거부하면은 이 탄핵이 기각이 되거든요. 6명일 경우는 어쨌든 6명이든 9명이든 6명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걸 또 알기 때문에 9명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네 2명을 이미 이제 추천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추천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이게 탄핵이 우리가 벌써 3번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례가 있더라 이거죠. 지난 박근혜 그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재판관을 뽑자 그랬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아주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권한 대행이 임명하면 이거는 거의 위헌이라는 민주주의를 아주 완전히 그냥 흐트러 놓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9명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요번에 추천하는 거는 국회 추천목이니까 권한 대행은 그냥 임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5년 전에는
결국은 민주당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이 유지될 때는 안 했다가 예.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대통령 거리 시에 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유리한 얘기만 하는 그러니까 거죠. 탄핵을 이렇게 많이 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전례를 잘 만들고 법리에 따라서 했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붙겠죠. 근데 아마 어쨌든, 국민의힘은 계속 예. 주장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그렇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갖고 있는 숙제가 많아요. 법안 거부권 문제는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또 특검 문제 포함해서 그 두 번째 법안 예. 거부권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엮여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전부 지금 이게 엮여 있어 가지고 예.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마 이제 본인의 유불리를 따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취 하나 듣고 그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합니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예,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참 거친 발언이었죠. 어쨌든 내일 바로 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과연 한덕수 대행이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 신 의원님은 이게 어쨌든 앞에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 이야기하고 다 엮여 있다. 다 엮여 있죠. 예. 지금 3가지가 엮여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지금 추경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개가 지금 엮여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 보면 어떤 건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건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고 그러고 또 국힘당과 민주당은 또 정반대의 주문을 해서 아마 지금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예. 아마 한대행은 이리 가도 욕을 얻어먹고 저리 가도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면 탄핵을 당하는 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아마 이걸 따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가 예.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대행은 지금까지는 자기 소신을 밝혔던 관료는 아닙니다. 자기 네. 소신은 항상 감추고 윗분의 뜻을 많이 살피는 분이었는데 예. 이제는 그 윗분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일생일대에 외로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고요. 이제는 탄핵을 당하더라도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국힘당 뜻을 따르는 게 맞을 것이냐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내일 당장 6개 쟁점 법안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덕수 대행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도 같이 통째로 지금 고려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상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청소대행은 청소나 하라라는 이런 원색적이고 상당히 그 예의 없는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은 아마 이제 요번에 탄핵 과정에서 그 탄핵을 반대했던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정 정도 합리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한덕수 총리는 가만히 보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또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이건 민주당에게 굉장한 역풍이 될 것이다. 예.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그 소신껏 하라. 특히 양곡관리법 같은 거. 본인이 예. 총리 때도 거부했던 것이고 국가 재정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국민 세금과 관련한 것인데 이거를 민주당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서 휘둘리는 그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세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렇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지금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데 수감된 지 하루 만에 옥중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 비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뭐 잠자리 얘기도 했고요. 상당히 이제 외풍이 들어와서 이제 잠자리를 이제 설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투쟁 등등 모든 순간을 되새겨보았다. 여의도를 꽉 메운 응원봉도 보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옥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거 한번 짧게 한 번씩 들어볼까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뭐 독립운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의도를 꽉 채운 응원복은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그 무모한 그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런 국민의 경고라는 것이라는 거고요. 네.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식의 어떤 그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면은 이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네. 정말 국민을 진정성 있게 위하는 그런 정치인을 지금 희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신 의원님. 그래서 옥중서신 생각지도 않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옥중서신 글쎄 뭐 읽어보니까 그냥 감상인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뭐가 메시지가 별로 그렇게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네. 지금 궁금하게 생각할 국민들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고 지금 그러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요란하고 소란하고 이게 뭐 1분 1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이게 어떤 감흥이나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느덧 절기 동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독감을 비롯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혜은 기자입니다. 밤이 가장 길어지는 절기 동지를 앞두고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긴 패딩에 털 목도리, 털 모자, 장갑까지 거리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오갑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6.2도로 이번 겨울 최저를 기록했고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갖고 야외에서 놀려고 나왔는데 밖이 너무 추워갖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탈출 같은 거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추워서 몸이 올 것 같아요. 비공식 기록을 보면 강원 양구 해안면 산간 기온이 영하 16.1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관측소 기온도 대관령 영하 15도, 철원 영하 13.5도, 파주 영하 12.3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1.2도, 봉화 영하 7.5도 등 전국 대부분 영하권의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추위 속에 울릉도 독도와 서해안에는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한파는 하루 더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한파 대신 눈이 확대할 전망입니다. 금요일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 주말에는 서울 등 서쪽 내륙으로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낮부터 그치겠지만 영하권 기온에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돼 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큰 기온 변화 탓에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위험 역시 커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000명당 7.3명으로 5주 연속 증가세라며
연말쯤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치열한 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측이 이 공격으로 모두 50명이 숨지고 47명 이상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박희재 기자입니다. 흰 눈으로 덮인 허허벌판에 군인들 몇몇이 숨가쁘게 몸을 피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한 카메라와 산타 인형을 부착한 드론이 순식간에 이들 사이로 향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현장. 벌판 위에 있는 군인들 사이로 폭발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나고 쓰러진 병사를 숲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SNS로 공개한 1분이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 드러난 공격 장면만 무려 17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로 온 북한군을 사흘에 걸쳐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50명이 숨졌고 최소 47명이 다쳤으며 장갑차 2대를 비롯해 군사용 차량도 폭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보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드론으로 북한군을 촬영했다며 그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긴 동양인 얼굴의 군인이 보이는데 드론을 발견하고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군복을 입은 한 동양인이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자 누군가가 서투른 영어 억양으로 마스크를 얼른 쓰라고 외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두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동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얼굴 노출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들의 사망 사실까지 은폐하려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지 벌써 2달째. 다른 전투까지 고려할 때 사상자만 이미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북한은 긍정도 부정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된 북러 혼성 부대 200명이 전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당국자도 북한군 수백 명이 사상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익명의 미군 당국자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하다가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의 계급을 확인하는 질문에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에 아주 가까운 군인까지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 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막바지 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혜택이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됩니다. 통계청이 계층별로 소득의 상승과 하락을 측정한 지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국세청 소득자료 등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 1,100만 명에 대한 소득 이동 자료를 개발해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17.6%로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는 소득이 전년과 같았고 17%는 소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자는 86%가 소득이 떨어지지 않고 소득 분위를 유지했고 하위 20% 계층은 69%가 소득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많은 계층은 10명 중 9명 가까이, 빈곤층은 10명 중 7명이 2년째 소득 이동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비교 기간을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년으로 넓히면 소득 상위 20%는 63%가 고소득 지위를 유지한 반면 하위 20%는 31%가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의 7명은 지난 6년간 하위 20%를 벗어났고 10명 중에 3명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이 소득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분위별 이동성도 2년째 하락했는데 그만큼 사회 이동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년층의 경우 2년째 10명 중 4명이 소득 1분위에 머물러 가난한 노인일수록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검찰이 건진 법사 전모 씨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건진 법사 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선에서는 예비후보 3명이 맞붙어 이 가운데 1명이 본선에 나섰지만 낙선했습니다. 전 씨는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가 낙선하면서 받은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와 전 씨의 청탁을 받고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당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별도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전 씨의 자택과 법당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공천 개입 정황은 물론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 등이 확인된다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이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미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맡았던 현역 의원들을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한기호 의원과 강대식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겁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공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살펴본 겁니다. 두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공천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명시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다시 확인하고 지시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며 지시의 대상은 윤 의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천 관련된 것이라고 딱히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2022년 공천 과정의 핵심 관계자들 조사와 함께 황금폰을 열어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해 각종 의혹으로 번진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전망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자신의 보좌관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자신의 의원실 소속이었던 보좌관을 강제 추행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의원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박 전 의원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말하는 등 명예도 훼손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박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일견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 사건 법리에 대해서 검토 잘 해주시고 판결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보좌관에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돈을 요구했다는 등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보유 사실을 숨겨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코인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 미신고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10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연인을 폭행해 경찰이 분리 조치하자 본가에 찾아가 연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42살 A씨가 이 마을에 사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부부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기다리던 A씨는 이곳에서 차를 가로막고 열린 창문 사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숨졌고 아내는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A씨가 석 달 전부터 동거 중인 40대 연인 B씨의 부모였습니다. 그냥 피만 밟고 있었어요. 흉해가지고 그냥 제가 물만 갖다가 비웠는 상태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죽은 분들이었어요. 쓰러진 부부를 내버려두고 도망친 A씨는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를 때린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에 의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B씨를 만나겠다며 본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치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지인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다 분리조치를 했어요. 하고 피해자는 임의동행해서 이제 조사받기로 하고 이제 다 이렇게 한 상황이었거든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전경찰청이 생후 2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의료진이 멍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육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요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공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형량이 줄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현장 소장 A씨를 징역 7년 6개월에서 6년으로, 감리단장 B씨를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많은 사람이 오송 참사로 사망했는데도 감형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남 진주시 사복면 남해고속도로에서 기름 2만 6천 리터를 실은 차량이 고장으로 갓길에 서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대가 모두 불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계엄 충격에 이은 전국 불안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애초 전망보다 낮은 2.1%로 전망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놀란 시민들은 연말에 계획된 회식과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 영업 피해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 경제에도 주름살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런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지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애초 전망했던 2.2%에서 2.1%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카드 사용액과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여야 정의, 조속히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게 경제 심리와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런 심리 전환을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중요한 경제 법안은 이 법적인 정치적인 법안은 계속 논쟁이 되더라도 경제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그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엄 충격 후 원달러 환율이 30원 정도 올랐지만 경제정책이 정상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개입을 않고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라며 일부 우려처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계엄 충격 후 입수되는 경제 자료와 미국 연준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공 CCTV를 활용해 불법 현수막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수막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특정 지역을 설정하고 조회를 클릭하자 현수막들이 화면 안에 일정한 순서로 정렬됩니다. 연구진은 기존의 현수막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공공 CCTV 영상에서 현수막의 위치를 찾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수막의 불법 여부는 설치된 장소와 설치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엔 게시 기간이 15일로 제한됐는데 게시 기간 글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판독이 힘듭니다. 연구진은 현수막에서 글자 영역을 찾아내고 영역 안의 글자를 인식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에 더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날짜를 인식한다기보다는 설치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당이 걸고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게 되면 그 CCTV에서 계속 그 현수막을 탐지하게 되면 중복된 걸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설치된 첫 번째 인식된 날짜로부터 15일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15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불법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경남 사천시와 경북 경산시에 적용해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올림픽 회관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가대표의 요람 진천선수촌이 20일 만에 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용역 계약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이어 이번엔 경찰이 부정채용과 횡령, 배임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대한체육회 7층 인사부까지 모두 8곳의 수사관들이 출동했는데 검경의 칼끝은 의혹의 정점 이기흥 체육회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1%도 동의를 못합니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전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앞서 결백을 호소한 이기흥 회장은 오는 23일 3선 출사표를 던질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체별 임원과 선수, 지도자 등 체육인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2,300여 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현재의 선거 방식상 고정표를 확보한 현역 이 회장이 절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야권의 유력 후보들은 그래서 1대1 싸움이 돼야 한다, 즉 반 이기흥 연대에 공감하고 단일화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근사에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23일까지 최종 결정을 한다고 내부. 하지만 방식을 두고 동상이몽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여론조사를 주장하는데 강신욱 후보는 체육인 표집에 현실적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체육인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의된 문항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결코 쉽지 않고요. 샘플링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11일간 단식 투쟁했던 박창범 후보는 단일화를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라며 물밑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탁금 7천만 원을 내는 후보 등록까지 이제 일주일. 야권 후보의 복잡한 셈법에 검경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안개 속 판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배구 선두 현대캐피탈이 한국전력을 꺾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각각 21점과 18점을 올린 쌍포, 레오와 허수봉이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캐피탈은 2위 대한항공을 승점 5점 차로 따돌리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수원 KT를 크게 꺾고 11연패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소노는 KT와의 홈경기에서 75대 58로 승리하며 12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승기 전 감독이 폭행 사건으로 물러난 뒤 소노 지휘봉을 잡은 김태술 감독은 9번째 경기에서 감독 데뷔승을 올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프로야구 FA시장에서 대어로 꼽힌 선수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으며 각 팀의 이해득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최대호 최정희 4년 110억 원의 SSG에 잔류한 것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올 시즌 FA 시장.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건 한화입니다. KT 소속이던 투수 엄상백과 내야수 심우준을 각각 4년 최대 78억 원과 50억 원에 계약하면서 판을 흔들었습니다. 원투펀치 외국인 투수 와이스와 폰세에 류현진, 문동주를 보유한 한화가 엄상백마저 영입하면서 한화는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 선발진을 갖추게 됐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이제 신축구장에서 하게 되는데 되게 감회가 새롭고 하나 이글스라는 팀이 더욱더 높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준우승한 삼성도 FA 대여 최원태를 4년 최대 70억 원에 영입하면서 내년 시즌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레이스, 후라도, 원태인, 최원태로 이어지는 단단한 4명의 선발진을 구축한 삼성은 지난 가을 야구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친 김원곤과 유지혁까지 잔류시켰습니다. 매일 150이닝씩 소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팬분들께 빨리 인사드리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G도 이번 FA 시장에서 남는 장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 구단이 탐낸 불펜 최대여 장현식을 4년 52억 원에 품에 안았고 두산 원클럽맨이던 김강률마저 데려오는 데 성공하면서 허약했던 허리를 탄탄하게 보강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이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팀 내 FA 2를 놓쳤지만 허경민과 장진혁을 데려온 KT는 오히려 수비와 타선을 보강했고 롯데도 김원중과 구승민 등 내부 FA 단속에 성공해 출혈을 막았습니다. 반면 두산은 프랜차이즈 스타인 허경민과 김강률을 차례로 떠나보내면서 투타에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LG가 처음으로 셀러리 캡을 넘겨 야구 발전 기금 12억 원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KBO는 올 시즌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을 합산한 결과 LG가 총 연봉 상한액 셀러리 캡 114억여 원을 24억여 원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에 따라 LG는 해당 액수의 절반을 야구 발전 기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난 여름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전한 파리 폭로가 올해 체육 기자들이 뽑은 뉴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이대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파리 폭로 이후 올림픽 이슈는 물론 배드민턴 협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문체부가 직권조사에 나섰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안세영의 폭로 이후 파장은 올해 체육기자들이 뽑은 10대 뉴스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체육계 전체 이슈를 압도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2년 연속 올해 선수로 뽑힌 안세영은 이러한 파장을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인데 파리 대회에서 이기든 지든 했을 거라는 겁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또 저는 지든 이기든 했었을 것 같아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는데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즐기고 싶어요, 배드민턴을. 재밌게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그냥 즐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어 괜찮다는 안세영. 올해 왕중왕전에서 동메달을 딴 안세영은 내년 1월 말레이시아 오픈에 출전합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전반전만 뛰면서 한 골, 도움 2개를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16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16라운드 2주의 팀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을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날 도움 2개를 추가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68개 도움을 쌓아 토트넘 역대 최다 도움 선수 1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선정한 올해 남자 선수로 뽑혔습니다.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의 투표 결과를 통해 결정하는 올해 선수 부문에서 비니시우스는 48점을 얻어 맨시티의 로드리와 팀 동료 벨링엄을 제치고 수상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지난 2023-2024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공식전 39경기를 뛰며 24골을 터뜨리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공기가 무척 차가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12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충청 이남에서는 이번 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경신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낮부터는 추위의 기세가 꺾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대구 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눈비도 새벽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내린 눈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에서는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강풍 피해와 화재 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서해안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고 주말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휴일에는 주춤했던 한파의 기세가 다시 무척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